미분을 한번 볼 건데, 미분은 경제학에서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재무관리 관점에서만 좀 볼 거예요. 미분은 이거는 기울기라고 보세요. 기울기. 미분에 대한 수학적인 증명은 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은 그냥 기울기를 나타내는 민간도 값 있었잖아요. 민간도 값. 그걸 나타내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y는 4x 플러스 3 그래프를 제가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y절편 3을 지나고 기울기가 4인 어떤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미분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x값에서 요때 기울기, 즉 x가 살짝 변했을 때, 특정한 x값에서 x가 살짝 변했을 때 y가 얼만큼 변하는지, 그 찰나의 순간 있죠. 그 찰나의 순간의 민감도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미분값이라고 불러요. 미분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찰나의 순간 x가 살짝 1만큼 변했을 때 y가 얼만큼 변해요? 4만큼 변하죠. 4만큼. 그래서 얘는 어느 점이든지 상관이 없이 무조건 4만큼 변합니다. 그래서 미분값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얘가 y니까 y의 밑에다가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미분을 했다, 미분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는 4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한다라는 것은 기울기를 구한다. 기울기를 왜 구해요? x가 변했을 때 y가 얼만큼 변하는지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얘기를 한다. 여러분, 그 기업의 가치를 구할 때요. 기업의 가치, 자산의 가치를 구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의 가치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주식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배당이에요. 그러면은 미래의 배당을 현재 시점으로 땡긴다, 현재 시점으로 디스카운트한다, 할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 내가 요 정도는 얻어야 돼라는 수익률이 있어요.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이 있을 거거든요. 그 요구 수익률로 나중에 할인을 해서 구합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시장의 이자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이자율이 만약에 변해요. 요새는 이자율이 좀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자산의 가치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달라지잖아요. 이자율이 달라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의 이자율이 상승해요.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요, 떨어져요? 시장의 이자율이 올라가면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떨어집니다. 시장의 이자율이 올라가면 주식의 가치는 떨어져요. 요거에 대한 메커니즘은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시장의 이자율이 약 0.1%포인트 오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얼만큼 떨어질까? 이게 바로 민감도 분석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하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예측을 하는 거죠. 이자율이 1% 올라가면 내 거 얼만큼 떨어지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분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x가 떨어지면 x가 1만큼 떨어지면 뭐 y 4만큼 떨어지고, x가 1만큼 증가하면 y 4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 기울기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한다라는 것은 뭘까? 2차 미분을 얘기할 건데요. 2차 미분. 1차 미분은 요거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2차 미분은요. 1차 미분을 한 거에 기울기를 구하겠죠. 그러면 자,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얘는 그래프가 무조건 4죠. 무조건 4잖아요. 그렇죠? 기울기가.
여기 그 값이 무조건 4잖아요. 요 기울기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x가 변했을 때 y가 변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4니까. 그러면 2차 미분을 하면 얘는 0이 됩니다. 2차 미분을 하게 되면 0이 돼요. 무슨 얘기냐?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차 미분 값이 0이다라는 것은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곡선 볼게요. 아까 썼던 걸로 해볼까? 자, 얘 아까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얘를 미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곡선을 미분할 때 각 점마다 뭐가 달라요? 그 찰나의 순간의 기울기가 달라요. 그럼 그 찰나의 순간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접선이라는 걸 그립니다. 접선이 뭐냐? 어느 한 점에서 요거를 얘 점만 딱 지나는 선을 그리는 거예요. 저 점만 지나는 선을 그리는데 그게 바로 접선이고,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데 그 기울기가 바로 미분값이에요. 근데 여기서 미분하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미분을 하는 그런 수단, 메커니즘이 있는데 툴이 있어요. 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 안 드리고 일단 그렇게 된다 정도로 우리가 한번 이해해보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쟤를 미분할 건데 쟤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미분을 하면 얘를 1차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항별로 하나씩 보세요. 항별로 하나씩. 여기는 상수라고 불리는 1 있죠. 1을 미분하면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그렇죠? 1을 미분하면 0이죠. 아까 요거 미분한 것처럼. 자, 2x를 미분하면 얼마 나와요? 2가 나와요. 2. x의 제곱을 미분하면 얼마가 나올까? 이거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요 2를 앞으로 보내요. 보내고 그 다음에 x 쓰고 여기서 앞으로 하나 보냈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저기는 차수를 1창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2x가 나와요. 두 번째 거 미분한 게 그냥 2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미분을 한다 정도 생각하시고 여러 번 연습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한다 정도 보시고 결과값만 한번 보세요.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2x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봐야 됩니다. 일단은 뭔지 모르겠고 미분을 했는데 2x 플러스 2가 나왔어요. 아까 직선을 미분할 때는 그냥 어떠한 특정 값 4가 나왔는데 얘는요 2x 플러스 2라는 또 다른 함수꼴이 나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뭐가 다르다? x마다 기울기가 다 다르다. 점마다 기울기가 다 다른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x가 0일 때 그때 접선이 여기거든요. 그때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x에 0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얼마 나와요? 2가 나오죠. 요때는 그 찰나의
찰나의 순간에 x가 살짝 변했을 때 y가 한 2배 정도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x가 3일 때 한 2라고 할까요? x가 2일 때 얼마만큼 찰나의 순간으로 변하는지. 그러면 2 곱하기 2, 4 한 다음에 2 하니까 6이 나오죠. 그러면 이때는 6만큼 변하는구나. 6배 변하는구나. x가 살짝 변했을 때 y 값이 6배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곡선은요, 각 점마다 뭐가 다 달라요? 민감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민감도가. 여러분,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요.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왜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수평인 접선이 나오잖아요. 수평인 접선이 나온다는 것은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곡선을 미분하게 되면은 또 다른 함수꼴로 나오고 x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기울기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요것도 연습해 볼게요. 그러면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요 2차 함수를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할까? 요 2 앞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서 4에서 2를 곱해서 8을 만들고 x에서 차수 하나를 빼요. 그래서 8x 만들죠. 얘를 구하면 8x가 나오고, 얘는 그대로 4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3창 4x의 3승 2x의 제곱, 그 다음에 5x 마이너스 3. 그러면 요거부터 해볼까요? 3 앞으로 가죠? 그러면 3하고 4랑 곱해서 12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차수를 하나 줄여야죠. 3에서 하나 빼면은 2, 그래서 12x의 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2에서 2를 곱한 거 4x, 그 다음에 5 이렇게 나옵니다. 미분한 게. 어떻게 미분하는지는 알겠죠? 그런 다음에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의 기울기, 그 찰나의 순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툴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자, 요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아까 배웠던 x분의 1도 이것도 뭐였어요? 이것도 곡선이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곡선이었어요. 자, 얘를 차수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사실은 y는 x면 얘는 원래 위에 1승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표현시키냐면 마이너스 1승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x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얘를 미분해요. 그러면 미분하면 요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x 한 다음에 차수를 하나 내려야겠죠. 그럼 내리면 얼마예요? 0이에요? 마이너스 2죠. 하나 내리면 마이너스 2.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나오죠. 얘는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앞에 마이너스 그대로 하고요. 얘를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x의 마이너스 1승이 x분의 1이면 x의 마이너스 2승은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미분값이 요게 나오죠. 그러면 x분의 1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찰나의 순간 x가 만약에 2였을 때 x가 2일 때 그 찰나의 순간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왜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지 아시겠죠? 음수잖아요. 음수. 마이너스가 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 되냐면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죠. 됐죠? 이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질 겁니다. 그래서 완만해진다는 소리예요. 완만해진다. 그러면 여기가 x값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은 더 작아질 거 아니에요. x값이 작을수록 얘가 커지고 그리고 기울기는 음수고 됐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얘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얘가 x의 2분의 1승이 됩니다. x의 2분의 1승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2분의 1승. 왜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양변에 나중에 지수법칙 할 때 배울 텐데 양변에 2분의 1을 이렇게 해주면 2분의 1승을 해주면 얘가 y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y는 x의 2분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똑같습니다. 2분의 1 앞으로 보내요. 2분의 1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해요.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의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요?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일단은 마이너스니까 분수꼴 나오죠. 그러면은 분수꼴 나오고 2분의 1이니까 루트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원래는 이렇게잖아요. 마이너스니까 분수꼴 나오고 거기에 2분의 1승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x의 2분의 1이 루트라면서요. 그래서 여기다가 x의 루트 값을 밑에다가 쓸 수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루트 x분의 1 이렇게 미분값이 나옵니다. 좀 복잡하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x에다 집어넣었을 때 어떤 미분값이 나오는지 어떤 기울기값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거. x가 크면 클수록 감소하는 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한번 미분을 연습해 봤어요. 사진 찍으실 분은 찍으시고 요거 지울 거예요. 지우고 미분은 한 요 정도 얘기를 할 거고요. 아, 뭔가 신기하네요. 사진 찍으니까. 됐어요? 지울게요. 그래서 미분하는 그 툴 있죠?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경제학에서도 미분을 배울 거예요. 근데 경제학에서 배우는 미분은 요것보다 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때 가서 배우시고 재무관리는 요 정도 수준이면은 끝납니다. 요거 마저 써볼까요? 한번 미분한 거는 2x 플러스 2가 된다. x에다가 집어넣게 될 때 기울기가 다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 약간 고급 개념인데 요거 통째로 미분할 수도 있거든요.
통째로 미분하면 앞에 2 나오죠. 그러면은 2 나오고 x 플러스 1 한 다음에 차수 없어지죠. 그런 다음에 2x 플러스 2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다가 뭘 해줘야 되냐면 요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1 곱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하실 수 있는 부분만 하시고요. 그냥 전개해가지고 그냥 한 차수 항별로 미분 그냥 하시면 돼요. 어려우신 분들은. 자, 그래서 미분을 공부했고, 미분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민감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가치가 변수에 의해서 얼마만큼 움직이는지를 보는 겁니다. 채권에서는 이자율, 주식에서는 또 뭐 이자율이 될 수도 있고 현금 흐름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용어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1%는 0.01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1%는 0.01. 100%는 그러면 1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용어 중에 재무관리에서도 가끔 나오는 용어인데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채권에서 쓰이는 용어인데요. 베이시스 포인트. 영어로 그냥 줄여가지고 BP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BP는 얼마를 얘기하냐면요. 0.01%를 얘기합니다. 되게 작은 단위의 어떤 비율 수치예요. 0.01%를 1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채권의 수익률이 보통 변할 때 2bp, 3bp 이렇게 변해요. 그때마다 0.02%, 0.03%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단위를, 채권에 맞는 새로운 단위를 하나 만든 거예요. bp라는 단위로. 그래서 100bp가 1%가 됩니다. 100bp가 1%. 회계법인에서 수수료 산정할 때도 bp를 많이 써요. 그래서 뭐 30bp, 뭐 거래액의 30bp를 회계법인에서 수수료로 가져간다. 그럼 예를 들어서 5천억이다. 5천억에 30bp면 얼마일까요? 5천억의 1%가 50억이잖아요. 그렇죠? 5천억의 1% 50억. 100bp가 50억이고 그러면 30bp는 그러면 0.3%니까 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수료를 계산해요. 증권에서도 마찬가지고 금융시장에서는 BP로 수수료를 또 계산하니까 나중에 많이 보게 될 용어예요. 이게 BP. 여러분, 회계법인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100억짜리 프로젝트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1조짜리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100억짜리 프로젝트의 수수료 BP가 더 높을까요? 아니면은 1조짜리 프로젝트의 수수료 BP가 더 높을까요? 보통? BP는요. 규모가 작을수록 좀 높아요. 보통. 그런데 규모가 클 때 BP가 높아지면은 물론 회계사 회계법인 입장에서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수수료의 1%를 받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100억의 1%면은 1억이거든요. 1조의 1%면 얼마예요? 100억이에요. 엄청 차이가 커요. 그래서 보통은 작은 규모일 때는 BP를 올리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 해가지고 3억. 그리고 1조짜리는 그냥 0.5%다. 1조짜리면 0.5% 해도 50억 될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수수료를 좀 작게 가져가도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아요. 어쨌든 큰 금액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규모가 큰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려고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빅4를 가게 되시면 로컬과 빅4의 차이가 뭐냐면요. 빅4랑 로컬의 차이는 장단점이 있는데 빅4는 큰 기업을 상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삼성전자를 상대하겠어요? 언제 LG전자를 상대하겠어요? 카카오를 언제 상대하겠어요? 빅4 가면은 상대할 수 있는 거겠죠. 로컬 가면은 그런 기업들은 보기가 힘들죠. 대신에 보통 그 뭐 중견 로컬 가도 괜찮은데 뭐 그 상장 기업들도 볼 수 있긴 한데 완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기업은 보통 빅4에서 다 커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빅4가 무조건 좋냐? 업무를 배울 때 있죠. 업무를 배울 때 저는 개인적으로 로컬이 업무를 배우기가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빅4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감사를 투입됐어요. 삼성전자의 감사에 만약 투입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삼성전자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유형 자산만 보게 될 거예요. 삼성전자의 유형 자산. 어떤 건물을 가지고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보게 될 거예요. 삼성전자의 매출 구조 그거는 더 높은 단계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감사할 때는 너무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큰 기업을 감사할 때는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로컬은요. 하나부터 10까지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 플로우를 공부하기에는 로컬이 좋은데 그래도 뽀대는 빅4가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연봉 테이블을 받았어요. 연봉 테이블을 받았는데 제가 살짝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다 연봉 테이블을 제가 간단하게 온라인 촬영도 하니까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이따 마이크 끄고 또 다 얘기할게요. 그러면 마이크 끄고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온라인이니까 간단해 보시면 이거는 공시된 거니까 말해도 돼요. 초봉 KPMG 기준 빅4 기준 거의 비슷하게 하니까 5,200이네요. 5,200 기본급만 성과급 제외 기본급 5,200이고 1억이 되려면 6년 차 되면은 1억 되겠네요. 6년 차. 엄청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연봉 상승률이 회계법인이 되게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습이 끝나면 3년 차거든요. 3년 차가 기본급만 해서 7천이 좀 넘네요. 그렇습니다. 동기부여가 돼요. 안 돼요? 더 줘야 돼요?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진짜 요새 한 5년간, 4년간 엄청 올랐어요. 회계법인. 지금 사람을 못 구한대요. 회계법인에서. 여러분, 이런 그 구인난에 회계법인은 사람을 못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회계사만 따면 그래도 취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따는 게 어려운 거지. 열심히 하세요. 더 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쯤이면은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나름대로 억대 연봉을 찍어 보자고요. 억대 연봉 금방 됩니다. 회계법인 다니면 억대 연봉이 금방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억대 연봉 꼭 받길 바래요. 제가 어제 그 청첩장 모임을 하나 했거든요. 청첩장 모임을 했는데 회계법인에 남아 있는 사람이 1도 없어요. 거기 중에 4명 만났는데 저는 제일 특이한 케이스고 제일 특이한. 그다음에 한 분은 S증권으로 갔고요. 삼성증권으로 갔고 거기서 삼성증권에서 뭐 하고 계시냐면 삼성증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부 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 말고 어쨌든 운용하는 거 말고 삼성전자 내부에 가지고 있는 유보금 있잖아요. 그 유보금 가지고 투자하는. 그래서 뭐 그분은 스타트업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엔젤 투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엔젤 투자? 완전 초기 단계의 기업을 엔젤이라고 하는데 거기 기업들에다가 투자는 엔젤 투자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알더라고요. 메타버스 뭐 이런 거, 뭐 AUM 뭐 그 뭐 드론 사람 태우고 돌아다니는 드론 만드는 회사. 우리나라는 아직 뭐 기술이 좀 많이 딸린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시는 분, 연구하시는 분이고 연봉은 1.5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1.5.
그 다음에 한 분은 여러 군데 막 다니다가 뭐 보험회사 심사역도 갔다가 뭐 했다가 어디로 갔냐면 지금은 여기 옆에 있는 하나은행 가세요. 하나은행에서 뭘 하냐? 어디서 뭐 대출을 파냐? 그런 건 아니고 회계사가 뭐 대출을 팔겠어요. 그런 걸 한대요. 저는 그런 부서가 있는지 어제 처음 알았는데 은행 내부에서 이런 걸 한대요. 은행에서 뭐 대출을 하거나 뭐 고객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기업 대출도 하고 막 그럴 때 그 기업 고객들이 뭔가 다른 이슈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우리에서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합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행하고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은행원들은 그런 거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전담으로 맡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회계사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 회계사들이 거기서 컨설팅을 해주는 식으로 문서로는 안 하고 그냥 구두로만 한대요. 그렇게도 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로컬로 가는데 이게 좋은 용어는 아닌데 찍세 딱세라는 용어가 있어요. 혹시 알아요? 찍세는 영업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찍어가지고 내가 뭔가 일을 따온다. 딱세는 받아오는 일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향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는 영업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회계법인을 생활하면서 이거 해야겠구나 하면서 그냥 배운 스타일이고, 근데 그분은 전형적인 딱세 스타일. 그러니까 자기는 찍세가 절대 되고 싶지 않대. 지금 뭐 회계사 12년차, 13년차인데 그러면 파트너급 돼야 되거든요. 자기는 파트너가 안 되겠대요. 무조건 계속 딱세만 하겠대요. 그래서 계속 딱딱딱딱거리고 있어요. 밥 먹는데. 딱세를 하겠대요. 자기는 무조건 무슨 영업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주어진 일만 그냥 뭐 해가지고 퀄리티 그냥 보통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겠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연봉 물어봤죠. 로컬에 있거든요. 로컬에서 지금 파트너 안 달고 이사 안 달고 그냥 계속 그거만 한대요. 그래서 연봉 물어봤는데 1.2 정도? 1.2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딱세로 1.2만 받겠다는 거예요. 평생 딱세. 괜찮은 라이프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거예요. 영어 압박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뭐 각자의 나름대로 그런 삶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사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분들은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그러다가 마지막은 항상 정치 얘기로 하고 파탄 나죠. 파탄 나고 그냥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막 뭐 일 얘기하면서 화기애애하다가 마지막에는 서로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하고 이렇게 빠이빠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봐요. 자, 어쨌든 BP 나중에 많이 들어볼 겁니다. 시험에서도 나오고요. BP라는 용어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기본적인 단어거든요. 금융에서는. 그러니까 꼭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여러분,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평균의 개념인데 이러한 개념이에요. 산술평균은 더하기로 인한 평균 개념이고, 기하평균은 곱하기로 인한 어떤 평균이 무슨 얘기냐? 2 더하기 3 했어요. 얘는 똑같은 숫자로 더하게 되면은 저 x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다른 숫자가 더해졌는데 마치 똑같은 숫자로 더해진다면이에요. 그러면 요 식을 전개하면 2에서 3을 더한 다음에 요거의 숫자인 2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2.5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산술평균이에요. 그러면 기하평균은 어떻게 해요? 곱하기. 똑같은 숫자가 곱해져 가지고 얼마가 나오는지. 그러면 얘는 x의 제곱은 6이 되죠. 근데 요거 뭐 할 수 있어요? 아까 루트 배웠잖아요. 루트. 그러면은 6 루트. 그래서 2 곱하기 3에
루트 씌운 거, 제곱근 씌운 거. 그래서 6의 루트 하면 얘가 2.4, 2.45죠. 2.45 나와요. 2.45를 곱하게 되면 된다는 거죠. 산술 평균은 얼마 나와요? 2.5가 나오고요. 기압 평균은 2.45가 나와요. 큰 차이 없죠? 사실 큰 차이 없어요. 기압 평균과 산술 평균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요, 산술 평균으로 풀어도 괜찮아요. 기압 평균을 푼 답과 산술 평균을 푼 답이 동시에 있지는 않아요, 보기에. 그래서 산술 평균으로 그냥 간단하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서는 뭘 가정할 거냐면 우리 기압 평균 거의 다 가정할 거예요.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재무관리에서는 기압 평균을 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식으로 기압 평균을 이용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용하겠죠. 1년, 2년 동안 내가 투자를 했는데 요때 10% 벌고 요때 20%를 벌었어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얼마예요? 물었을 때 산술 평균은 어떻게 해요? 산술 평균 요거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해가지고 15% 이렇게 얘기하겠죠? 기압 평균은 어떻게 할까요? 기압 평균은? 기압 평균은 요거 곱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기압 평균은 이렇게 해요. 내가 1원을 투자했을 때 10%를 벌면 1.1이 되죠. 1.1. 그래서 곱하기 1 플러스 10%. 그 다음에 2년 가면은 얘는 10% 1.1에서 1 플러스 20%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수익률을,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수익률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수익률을 구해요.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요 툴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를 기압 평균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X%로 갔다면, 이걸 정리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기압 평균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1 플러스 10%, 그 다음에 1 플러스 20%는 1 플러스 X%의 제곱이고, 그러면 1.1, 1.2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고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14.89% 나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X가 14.89%가 나와서 산술 평균으로 한 것과 비슷한 어떤 값이 나와요. 15%랑. 그래서 산술 평균을 한 값으로 객관식 문제는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더 정확하게 풀 때는 당연히 이렇게 기압 평균으로 풀으셔야 됩니다. 요것도 나중에 화폐 시장 같이 할 때 좀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은 요런 게 있구나 정도. 기압 평균과 산술 평균, 이렇게 다른 거구나. 더하기로 연결된 평균이 산술 평균이고 곱하기로 연결된 평균이 기압 평균이구나. 그리고 수익률 가지고 평균을 할 때는 이런 식의 평균 방법을 이용하는구나. 1 플러스 X% 해가지고 내가 가진 원금까지 해서 얼마만큼 벌어들이는지. 그렇죠? 그래서 보시고,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설명드리니까 요거 개념만 보시고요. 가중평균 볼게요. 가중평균. 자, 가중평균은 이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거는 중학교 때 하는 건가? 초등학교 때 하는 건가? 소금물 농도 계산하는 거 혹시 아세요? 100g짜리 소금물에 소금물 농도가 얘가 5%가 있대요. 그 다음에 400g짜리 소금물에 소금물 농도가 15% 있대요. 그런 다음에 뭐래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썩죠?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섞어요. 그럼 500g에서 요거의 농도는
얼마예요? 어떻게 구해요? 이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소금물을 찾아요. 소금량을 찾아요. 소금량. 여기 소금량 얼마? 5g. 그 다음에 여기 소금량 얼마? 400에 15. 60g 있어요. 60g. 그러면 합치면 몇 그램? 65g. 그럼 요거를 비율로 이제 역산하면 되죠. 그럼 65 나누기 500. 그러면 13%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가중평균이에요. 왜 가중평균이라고 말했어요? 단순하게 5랑 15를 평균하게 되면은 10%인데 13%가 나온 이유는 뭐의 가중치가 있어서? 더 많은 양의 물의 가중치가 있어가지고 더 많은 양의 물의 농도가 15%니까 15%에 더 가중치가 붙는 거죠. 그렇게 해서 13%를 구하는 거. 자, 얘를 일단은 구했어. 이렇게 구했으면 이 3%는 이런 식으로 가중평균할 수 있습니다. 13%는 5%는 전체 500g에서 100g 정도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15%는 전체 500g에서 400g에 해당을 한다.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5 더하기 15 해가지고 나누기 1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0.2, 얘는 0.8 해가지고 가중치를 둬서 평균을 한다 하면은 13%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13% 5 곱하기 0.2 15 곱하기 0.8 그래서 13%를 구하는데 너무너무 당연한 식이 뭐냐면 요렇게 하게 되면 얘가 5가 나오고 요렇게 하게 되면 얘가 60이 나와요. 그러면 500 분모가 똑같으니까 모을 수 있죠. 그럼 500분의 65니까 13%. 사실은 똑같은 어떤 방식인데 그 표현하는 게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요 가중평균하는 요거 있죠. 요 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언제 쓰일 거냐? 뭐 예시를 들어볼게요.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에 뭐 30만 원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LG에 70만 원을 투자할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에서는 수익률이 5%고요. LG전자에서는 수익률이 15%예요. 그때 나 전체 포트폴리오죠. 이게 삼성과 LG로 나뉘어진 나의 포트폴리오. 나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몇 %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30만 원에 5% 얼마? 30만 원에 5% 하면 1.5만 그 다음에 70만에 15% 하면 10.5 그러면 요거 합치면 12만 원 되니까 그러면 전체 100만 원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12%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5%랑 15%를 3대 7로 가중치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5%는 전체 100만 원 중에서 30만 원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5%는 전체 100만 원 중에서 70만 원에 해당합니다. 해서 12%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이게 가중평균이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거예요. 단순하게 평균하는 게 아니라 가중치를 둬가지고 평균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중평균 수익률, 가중평균 자본비용, 이 가중치에 대한 내용이 재무관리를 공부하는데 계속 나올 겁니다. 끊임없이 나오니까 요거 자체를 알아두세요.
이해를 할 때는 이렇게 실제 수익률을 가지고 수익률을 역산해 가지고 구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아무도 이렇게 구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밑에처럼 구할 겁니다. 가중치들 100만 원 중에서 삼성전자는 내가 30% 투자한 거고 LG전자는 70% 투자한 거니까 5%는 30%로 15%는 70%로 가중 평균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소금물이 투자론에서는 이렇게 쓰이는 거군요. 다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싫었는데, 이거 공부할 때 너무 싫었지만 또 쓸 때가 있더라.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쓸 때가 있더라. 잠깐 쉬었다가 지수 법칙, 로그 법칙 하고 그 다음에 통계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